여러분들 알파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지금 많은 미래 예측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때 갖는 직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확률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알파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데 인공지능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우선 전체 우리 산업혁명은 4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기계혁명이죠. 전기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동력을 거쳐서 그 다음 인터넷혁명,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이런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결합하는 O2O 혁명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는 우리 차원영 박사님이 하실 거고 제가 좀 쉬운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인공지능들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 헤파이스토스가 자동화 기계를 만든 얘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 살아있는 조각상, 또 걸리버 여행기, 다 여기에 우리 인공지능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매트릭스, 아이로봇, 허, 어벤져스, 트랜센던스. 자, 이 영화 중에 한 개도 안 본 친구 있어요? 네, 한 개 이상은 보셨죠? 예.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반 과학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국을 할 때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인공지능 전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 과거에 1950년대에 인공지능의 세계를 바꿀 것 같이 얘기했다가 보니까 아니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번엔 되겠다 그랬는데 역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2번의 실패 끝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위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던 경력들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번에 진짜야 하고 강력히 주장을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죠. 자,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둑을 이겼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1997년도에 체스를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놀랐어요. 체스는 뭐 몇 개 계산할 게 많지가 않으니까. 바둑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요 로봇이 이제는 발로 차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런 로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 로봇이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만들어서 열심히 쓰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도 비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시리를 비서로 쓰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시리가 꽤 똑똑한 비서입니다. 그리고 소위 투자 분석을 하는 시장이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IBM 왓슨이 퀴즈 대회에서 인간을 이기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보면은 그 당시 IBM 왓슨 컴퓨터의 성능, 인간과 퀴즈 시합에서 이길 때 왓슨 컴퓨터의 성능이 요것밖에 안 됐어요. 위키피디아를 공부하는데 5시간이나 걸리고, 요즘은 뭐냐면은 한 산업을 공부하는데 1시간이면 되고 동시에 수백만 명을 서비스하는 수준으로 증가됐습니다. 같은 왓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퍼디 쇼에서 우승했던, 인간과 퀴즈 시합에서 2012년도에 우승했던 왓슨과 지금 왓슨은 다른 왓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암치료죠. 미국에서 사망자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또 암 치료에 증가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의 3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암에 대해서 미국 전역의 평균을 놓고 보면은 오진율이 20%, 그리고 높은 지역은 40%까지 오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폐암이 굉장히 오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자 해서 MD 앤더슨,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서 해봤더니 폐암 진단 정확도가 87%가 나온 겁니다. 야, 87%면 일반 의사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시골 병원들이 간판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왓슨이 진단한다.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얼굴을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사람의 얼굴 인식 수준이 요 수준입니다. 97.53%. 저것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97%. 대략 한 98%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구글의 페이스넷이 99.6%, 중국의 텐센트가 99.6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더 잘 파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하고 아는데 얘가 더 잘 파악하게 되니까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에 인공지능에 의한 얼굴 인식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죠. 자, 이 대상이 뭔가 배냐, 자동차냐, 로봇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아직 인간보다 뒤떨어지지만은 94.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 수준을 따라왔죠. 그걸 넘어서 이제 뭐까지 했느냐?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번에 알파고를 만든 게 구글이 직접 만든 게 아니죠? 구글이 영국의 회사를 인수했죠? 자, 그죠?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5억 불 주고 인수했어요. 그때 같은 해에 인수한 또 하나의 회사가 워드렌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워드렌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수해서 얘는 뭐 했느냐? 딥마인드는 게임을 개발했다면은 이 워드렌즈는 사진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옆에다 써요. 이건 얘가 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과일 스탠드 위에 채소를 팔고 있다. 이게 인간이 쓰는 게 아니고 저 사진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수준을 도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지저분한 길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 강아지가 풀밭에서 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이를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의기양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판단을 하나 했습니다. 자, 요거는 스카이크래퍼, 요거는 에어플레인, 요거는 자동차, 요거는 고릴라.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의 남자친구, 이 친구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야, 구글 포트 너 뭐하냐? 내 여자친구는 고릴라가 아니란 말이야. 이래서 구글이 난리가 났죠. 예, 물론 고쳤습니다. 저는 해프닝들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한 과정들에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거는 얼굴을 인식하는 영상, 인간의 눈에 대한 부분에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말하는 거, 우리 말을 얼만큼 알아듣는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200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음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오차율 14%까지 도달했어요. 말을 알아듣는데 14%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14%를 모르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개선되겠지 하고 많은 연구원들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1%밖에 개선을 못한 겁니다. 포기했죠. 그래서 드디어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이 언어를 알아듣는 능력은 인공지능 가지고 못 풀어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10%가 개선돼 버립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느냐? 지금은
스카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죠. 스카이프가 5개국 번역을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에 있는 친구, 비디오를 들어가 보면은 멕시코에 있는 여자애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자애하고 둘이 각각 영어하고 스페인어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실시간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프가 이걸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개국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5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하나 할 수 있으면은 불어, 스페인어 이거 다 되는 겁니다. 독일어. 그러니까 이 스카이프 활동에 대해서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017년이면은 우리 내년입니다. 64개국어를 자동 번역해 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영어, 불어, 이거 가르치느라고 쥐잡듯이 잡을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가 이제 64개국어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인공지능의 합숙이 다 성공하느냐?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됐던 때이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 있게 인공지능 채팅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저놈이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저속한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철수했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저놈한테 아주 저속한 대화를 누가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얘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것은 아까 고릴라 사태, 구글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때이와 같이 이 가르치는 데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오도된 학습 데이터로 얘는 악동화가 돼버린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개발하기 전에 비디오 게임을 학습해 준 겁니다. 테트리스를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사람보다 더 잘 푸는 거죠. 이거는 지금 트루노스라고 이따가 우리 차 박사님이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할 때마다 클라우드에 가가지고 뭐 계산해서 다시 인터넷상에서 갖고 오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칩, 트루노스라는 프로젝트를 우리 여기 삼성도 가담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굉장한 성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걸 보겠습니다. 드론, 무인 자동차, 이게 전부 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결합한 인공지능이 육체 노동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인가요? 요 아론은 뭐냐 그러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은 조영남 씨가 남들 다른 사람들 그림 그리라고 그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 쿨리타는 말이죠. 곡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이 음악 자료의 규칙을 가지고 내가 몇 가지 모티브만 주면 작곡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작곡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자, 춤추는 로봇. 그 다음에 그 그림하고 음악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그 그림의 이미지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 주는 거죠. 내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음악은 잘 못해.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이놈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6월 15일 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죠.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이리 와봐. 영어에는 말이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1형식은 이런 거고 2형식은 이런 거고 문법을 인간이 가르칩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과거의 소위 전문가 지능이라는 소위 엑스퍼트 시스템, 과거의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룰 베이스입니다. 좀 이따 다시 보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너 그래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애들하고 놀다 보면은 말을 배워가지고 와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오형식을 안 가르치고도 영어를 배워가지고 애들은 말을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우리 뇌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에는 뇌과학의 성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고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게 되죠. 인간의 뇌 기능을 이제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기술의 발달을 보면은 과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뇌 기능을 검토해가지고 벤치마킹한 이런 인공지능을 언제부터 연구했느냐? 최초의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다트마스 컨퍼런스라는 건데 1956년도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이미 지금의 우리 신경망 이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름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 이 신경망 이론이 개발되는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안 된 이유가 우선 컴퓨팅 파워가 못 따라갔어요. 무지하게 느렸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팅 파워는 1억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옆에 가서 애들하고 놀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놀면서 배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신경망 이론이 1950년대에 개발되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런 인공지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딥러닝 이전의 인공지능을 뭐라고 그러느냐? 전문가 시스템이고 요거는 룰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가르치는 거죠. 문법을 가르치니까 여기서는 룰을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들어요. 야, 요렇게 생긴 건 고양이고 요렇게 생긴 건 강아지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고양이하고 강아지 여러분들 보면 다 알아요. 애들도 알고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하기 시작한 게 6년밖에 안 돼요. 제대로 구별하기 시작한 게. 그걸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이 가르쳐도 고양이한테 보자기 하나 딱 씌워놓으면 이놈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러면서. 자, 그래서 룰을 가르치면 거기에 대해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근데 자율학습이란 건 뭐냐?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특별히 그래머를 안 가르칩니다. 네가 한 게 맞아. 그러면 오케이. 틀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에 대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걸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애들이 놀면서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면서 말을 배워야지 진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또 애들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룰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 요거는 강아지. 그러면 고양이, 강아지의 특징에 따라서 열심히 외워요. 외워가지고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맨날 틀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게 요게 강아지죠. 요거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요거 이렇게 생긴 건 강아지야. 요렇게 생긴 건 고양이야. 너 이제 알았지? 하고 이제 요거를 딱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게 고양이야, 강아지야. 예? 그러죠? 요거 고양이야, 강아지예요. 고양이랑 강아지 둘 다요. 둘 다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놈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전문가 시스템에는 절대로 몰라요. 근데 이놈은 이제 아는 거죠. 강아지의 확률이 90%, 그러면 고양이의 확률이 10%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뭐 CNN, RNL, LSTM, HTML 이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놀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학습은 뭐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학습은 뭐냐?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은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이 단층 퍼셉트론이 우리 뇌세포죠. 우리 뇌세포는 어떻게 생기냐? 수많은
시냅스가 있고 여기서부터 뇌세포에 들어가서 이 결과가 아웃풋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러 입력이 있고 입력에 웨이팅 팩터를 줍니다. 꼬리의 색깔은 이렇고 머리의 모양은 이렇고 요건 강아지고 요렇게 생긴 건 개고 요렇게 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 요 이상은 강아지고 요건 고양이고 요걸 배우는 요것이 이제 인간의 신경망을 수식화, 모델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해봤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민스키라는 양반이 exclusive or라는 이런 문제는 단층 이론 가지고는 풀 수 없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때려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요거를 한 층이 아니라 몇 개의 층을 두면은 바로 민스키가 얘기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는가 합시다. 제가 길 가다가 송혜교 씨를 딱 봤어요. 그럼 눈이 크게 떠지겠죠, 그죠? 송혜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아유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 자, 내가 아유를 봤어요. 예. 그러면 눈이 떠지겠죠? 그러면은 요 눈에 소위 영상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영상 정보가 들어와서 아이유인가 아닌가 바로 보는 게 아니죠. 요걸 최초에 뭘 보느냐면은 그거를 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점을 파악해가지고 두 번째는 선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모읍니다. 요게 보니까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안 보이는 레이어가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은 아이유구나 판단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점을 판단하는 기준, 선을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부분을 판단하는 거 이런 여러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각 단계가 점을 보는 거, 선을 보는 거, 오브젝트를 보는 거, 오브젝트를 더 크게 보는 거, 요 몇 단계로 나눠지는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 뇌의 구조예요. 이 사람 뇌의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만든 게 뭐냐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여러 단계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딥이라고 합니다. 딥. 그래서 딥러닝이에요. 여러 단계의 레이어가 존재한다. 이래서 딥러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은 요 사람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파악을 합니다. 왜 이 나눠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가? 털의 색깔부터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표시하는 방법은 한 개의 레이어가 아니고 여러 단계를 해놓으면은 그게 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다시 뭐로 우리 바꿔보냐 그러면은 영상이 아니고 언어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들어오죠. 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 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리커시브 하다고 그래요. 그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음성을 처리하는 기술로 발달한 것이 음성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인간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파악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두 단계의 메모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들은 숏텀 메모리가 있고 단기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 우리 뇌에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기억 장치가 있죠. 그래서 롱 숏텀 메모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지금 들어온 거하고 연결해서 이 맥락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매우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럴 땐 빨리 도망가는 게 좋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와 의미 처리가 다 뇌 구조로부터 우리가 배워오게 되죠. 그래서 딥러닝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영상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감 문제를 처리하죠. 이것을 음성으로 처리하는 게 RNA입니다.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두 개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걸 묶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동영상은 영상이 반복되니까 동영상 분석하고 요거는 맥락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얘놈한테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게 되니까 특정한 문제만 잘 푸는데 문제가 좀 달라지니까 못 풀어요. 이럴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이게 드랍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이제는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가르칠 거야. 이제 너는 네 혼자 알아서 해. 그러면은 공부를 애들이 배우긴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 과목은 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적인 건 니들이 배워라. 이게 뭐냐면은 소위 커리큘럼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의 벤치마킹이에요. 결국 딥러닝 기술이란 것은 인공지능 기술은 뇌과학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겁먹지 마시고 여러 기술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데이터를 요리한다는 것은 냉장고에서 엄마들이 식재료를 꺼내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돼요. 물론 우리 집사람 같이 맛없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식재료가 상했으면요? 식재료가 상했으면요? 상했으면은 뭐 맛없는 요리가 아니라 먹으면 배 아픈 요리가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똑같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인공지능이 요리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식재료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해서 만들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 있고 컴퓨팅 파워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문제를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뭐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알파고를 만든 구글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구글이 자기가 열심히 만든 인공지능 기술을 몽땅 작년 11월 달에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너희들 다 갖다 써. 심지어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소스 코드라는 그 프로그램 모든 부분을 몽땅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왜 공개하죠? 응? 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그거를 본 사람이 또 거기다 뭐 적용시키면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 어이구, 누가 아버지인데 되게 똑똑하네. 자, 바로 지금 그 얘기처럼 내가 공유하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또 고친 사람이 또 공유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구글이 공개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공개하고 IBM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요한 인공지능 기술은 말이죠. 다 공개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는 안 하느냐? 기술은 공개했는데 데이터는 공개 안 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거는 기술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요한 회사들이 공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가치 개발을 하고 데이터는 내가 만들어 와야 됩니다. 넷플릭스 국내에 들어왔죠. 전 세계 최대의 비디오 온 디맨드 회사죠. 몇 가지 물어보고 나면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딱 아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알고리즘, 사람마다 뉴스를 알려주는 거, 알고리즘 다 달라요. 그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뭘 했느냐. 이거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을 공개한 회들이에요. 다 공개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느냐. 응용은 구글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샀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보일러 컨트롤 하는 회사인데 보일러 컨트롤 하는 걸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10% 이상 줄어든다는 거죠. 구글, 무인자동차,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에너지 소비가 30% 줄더라. 아마존 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문이 쉬워지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국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이람이라는 회사는 소셜 빅데이터를, 스탠다임이라는 회사는 신약 개발 과정, 뷰너는 폐암 진단을 하고, 삼성 애들은 뭐 딥러닝 플랫폼 만들었고, 루닛이 인공
두뇌 아담이란 거, 이런 솔트룩스, 그 다음 투자 자문, 뭐 일정 관리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솔트룩스가 만든 한국의 인공지능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UV5라는 인공지능 드론이고, 솔리드웨어는 투자 리스크 분석해 주는 거, 루닛은 요거 보고 결핵 진단하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 프로젝트는 같이 했었어요. 여기 같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해외에 그 개발도상국에 폐결핵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 엑스레이를 보내줬더니 고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뭐냐? 그 엑스레이를 판독할 의사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다가 갈 의사를 찾으려고 했더니 의사가 뭐 몇 명 없는 거예요. 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보내는 대신에 그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독을 해주자. 이래서 실제 지금 이게 98% 정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우리 인공지능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정의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러셀의 정의예요.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자동 시스템. 외우지 마세요. 자, 요거는 외워도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제공하는 최적화 시스템. 왜냐하면은 요 얘기한 사람을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 정의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을 하는데 기계가 못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공지능은 맨날 욕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못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크게 봐서는 사람의 그 활동이 이렇습니다. 오감이 있어요. 그 퍼셉션이죠. 그 다음에 인지가 있어요. 그 눈을 딱 보고, 아, 저게 아이유구나 하고 와서 그걸 인지하는 건 제 뇌가 인지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 가서 사인을 받자. 그러면 이제 매니플레이션,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오감, 인지, 그 다음에 행동. 이 세 단계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감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지의 인공지능, 행동의 인공지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돼서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는 평평해.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이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야, 그건 길쭉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기술의 관점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응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GDP가, 전 세계 국가들이 만드는 GDP가 얼마냐? 대략 80조 달러쯤 됩니다. 지금 시점에. 그것이 2025년이 되면 100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 미래학자들 얘기는 인공지능이 그중 절반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바꾸는 세상은 대략 50조 달러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총 GDP가 얼마냐?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조 달러의 거대한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은 대략 얼마 될 것이냐. 2025년도에 3천억 불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불 단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활용이 기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제일 중요한 거는 활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 개발 자체는, 이거는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다 열어버리고 같이 개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여기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즘 가지고 오감 인식하고 맥락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위에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하는 이 모든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토 평행 모델이라는 이 인공지능 활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도대체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인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오프라인 세상이 있고 온라인 세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내가 소위 핏빛 같은 헬스케어 밴드를 차고 뛰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내가 뛰었는데 온라인 세상으로 내 그 운동 정보가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정보, 사물의 정보와
생물체의 정보가 합쳐진 만물의 정보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저건 쓰레기입니다. 뭐 하겠어요, 저거. 저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예측과 맞춤의 비를 내립니다. 예측은 시간을 앞당겨 주는 거죠. 너 오늘 새로 드론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아. 예측을 해주고 맞춤. 당신한테는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이 좋아. 이렇게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최적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내가 안 가본 길도 제일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을 예측을 해줘요. 그러니까 최적화, 맞춤도 해주고 예측도 해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프라인의 교통정보하고 온라인의 교통정보가 1:1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드느냐? 제조업을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뭘 하느냐? 여기 캐터필러라는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업체가 있죠. 이 땅 파고 말이야 이런 굴삭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회사에서 굴삭기 출고하면 나 몰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굴삭기가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데이터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빅데이터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뭘 하느냐?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 봤더니 지금 고장은 안 났지만 배터리 바꿔야 돼. 그래서 미리 배터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고장률을 다폭 줄이고 소위 장비의 운영 시간을 올려줄 수 있죠. 내비게이터가 세상을 바꾼 것과 똑같이 바꿉니다. 아마존이 이 물류센터에서 물류가 나가서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송센터에서 고객한테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저 사람은 오늘 기저귀를 발주할 거야. 분석해봤더니. 그러면 아직 발주는 안 했지만은 발주할 거로 예상하고 미리 배송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죠. 요 시멘스가 만든 공장에서는 모든 공장의 장비들이 실제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온라인에서 장비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물건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분석해 보면은 공장의 최적의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시멘스 이 스마트 팩토리에 에너지 소비가 30%가 줄고 불량률이 1/1000로 줄어버린 겁니다. 예. 구글의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히다치의 일도 마찬가지고 이 IBM 셰프바스는 전 세계의 모든 음식의 레시피를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니? 그 다음에 네 체질은 뭐니? 물어봐가지고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식재료, 계절에 따라서 최적의 요리를 만들어주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뭘 만드는 거냐? 우리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똑같아요. 어떤 과정이죠? 데이터를 모은다. 첫째.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쌓아놓는다. 그 다음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최적화시킨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더하기 빅데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기술 지원보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지는 50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의 시장 1000억 불보다 훨씬 크죠. 인공지능 활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오픈소스화 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경쟁인데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관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할 거냐? 5년 뒤, 10년 뒤, 우리 오늘 과제가 10년 뒤죠. 10년 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성해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 거냐? 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거냐?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내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됩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뭘 활용할 거냐? 구글의 실이나 IBM의 애플의 실이나 구글의 나우나 이런 소위 비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IBM의 블루믹스나 구글의 텐서플로우 같은 전문 지능을 사용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하여튼 내가 맨 땅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미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혹은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얻거나 아니면은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거나 IoT나 IoB 기반의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독점적인 특허. 그래서 네스트 같은 경우는 집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리고 핏빛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소위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그다음 인재를 확보해 나가는 이것이 활용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시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은 이미 시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회사들 오늘 영화는 뭘 상영하고 있고 이 지역의 식당은 뭐가 있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옐프나 오픈 테이블이나 이런 소위 식당 안내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IBM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시리의 사례는 뭐냐면은 개인을 지원하는 사례예요. IBM은 이거는 기업 관점입니다. 지금 이미 400개 이상의 회사가 이걸 개발 중에 있고 100개 기업이 사업에 활용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질 왓슨이라는 그 콜롬비아 대학인가 대학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대학에서 상반기에 최고의 점수를 받은 조교가 있었어요. 조교 이름이 질 왓슨입니다. 그래서 이 조교는 학생들이 이메일 보내서 질문을 하면 신속히 답변을 하고 뭐든지 빨리 알려주고 그래서 인기 짱이었죠.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나고 최고의 조교를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질 왓슨은 IBM 왓슨이 만든 조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IBM 왓슨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이런 서비스, 아까 폐암 진단 서비스,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 법률 분석하는 서비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뭘 하느냐? 인공지능을 가지고 로봇 저널리즘,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저 기사를 쓴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00명한테. 야, 2개를 주고, 사람이 쓴 거 하나 주고, 저기 로봇 저널리즘이 쓴 거 하나 주고, 그리고 어느 게 로봇이 쓴 거 같으냐? 그랬더니 이게 49.65대 50.5. 거의 같아요. 사람이 구별 못 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로봇이 쓴 것을 더 사람이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는 조만간 이 신문 기사의 90%는 2025년까지 로봇이 쓸 것이다. 기사는.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요거 취향 저격 뉴스, 이거 한국 회사입니다. 요 회사는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뉴스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이유에 대한 뉴스를 필요해. 나는 송혜교에 관한 뉴스가 필요해. 이런 취향에 맞는 뉴스를 만들어주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저 회사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사스 서비스를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퍼,
깡통 로봇입니다. 한마디로 깡통 로봇이에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저걸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렸어요. 저 깡통 만들었으면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저 깡통에다가 IBM 왓슨의 인공지능을 연결했죠.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저놈이 이제는 위키피디아도 다 알고 그 다음에 암 진단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아는 이런 무지하게 똑똑한 로봇이 된 거예요. 저걸 개발하는데 저걸 왓슨이 일본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어 왓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금년에 시작합니다. SK가 IBM하고 같이 시작을 하죠. 이제 이 페퍼는 그래서 노인 간병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으로 지금 이제 페퍼가 어디로 진출했냐 그러면은 커피 전문점에 진출해 가지고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죠. 터보텍스는 이 말 그대로 세금 문제를 인공지능 가지고 서비스 해줍니다. 그래서 최적의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자,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소스 코드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래도 차별화하려면은 내가 직접 다 개발 안 해도 남들이 개발한 걸 갖다 쓰더라도 내가 뭔가 개발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뉴욕대, 여기 또 버클리, 그 다음 몬트리올 대학교,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든 띠아노 카페 토치라는 커뮤니티의 오픈 소스들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저게 아마추어적 냄새들이 있죠.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훨씬 저거보다 친절해요. 근데 아직은 저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알고리즘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서 뭘 만드느냐? 여기서 계속해서 저기 나오는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앞으로 바라본다면은 일단 들어갈 커뮤니티가 이겁니다. aboutai.com. 우선 여기서 커뮤니티를 들어가고 GitHub에 들어가면은 GitHub는 말 그대로 소셜 코딩입니다. 코딩을 나 혼자 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하자. 이게 소셜 코딩이죠. 미국의 소프트웨어의 95%는 남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 오픈 소스입니다. 내가 지금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GitHub에 IBM이니 구글이니 이런 애들이 다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GitHub, AI.com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서 이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다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자, 이제 알고리즘 개발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데이터 전쟁인데 야후가 이제 또 뭘 했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도 공개해. 그래서 야후에 가보면은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커뮤니티화가 만들어지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컨퍼런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은 개방해도 데이터는 개방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럼 데이터는 구할 길이 없냐? 아까 야후가 만든 개방 데이터, 웹스코프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요 링크드 오픈 데이터, 여기 가면은 수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들어가면 있어요. 요 위키피디아 여기 가서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가보면은 DBPI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쭉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이 데이터란 게 그래요. 구글이 지금까지 검색 데이터는 다 싹쓸이 했죠. 아마존이 상거래 데이터 싹쓸이 하고 페이스북이 소셜 데이터 싹쓸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3조에 인수한 네스트 같은 회사는 소위 에너지 컨트롤에 관계된 수많은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114개의 특허. 이 특허를 가지고 뭘 하느냐? 특허와 표준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간 것이 특정 분야들. 그래서 금융의 빅데이터를 모은 게 알리바바고,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의 빅데이터를 모은 게 핏빛이고, 이런 회사들이 그 분야의 데이터를 모아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차별화된 특허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정보는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우리가 보호만 한다 그러면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정보가 집중되면 또 위험하죠. 그리고 왜곡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양극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오류와 잘못 쓰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나빴는데 지금 5월달 들어서 이 분야에 열리고 있고, 참고로 드론하고 자율주행 주행차 국내 5월달부터 우리가 허가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있는 게 저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롱 교수 연구진이 이런 발표를 했죠. 현재 직업의 63%는 사라질 거다. 완전히 겁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 금년에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7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고 200만 개가 늘어나서 일자리 500만 개 없어진다. 엄마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트너에서는 직업의 33%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래를 보는 미래 연구기관들의 발표입니다.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는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혁명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과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 부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업률을 놓고 보면 공황 때 실업이 증가하지 기술혁신이 일자리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 줄인 적이 없어요. 생산성이 증가되지만 시장의 수요도 같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직업의 90%가 농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직업의 90% 농업이었어요. 지금 미국 직업의 2%가 농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8%는 어디 갔느냐? 88%는 제조업으로 가고 서비스업으로 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직업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물어볼 것은 새로 생기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고 사라지는 직업은 어떤 직업들인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소위 길을 제대로 갈 것이냐. 과거에 잘 나가던 데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제일 공대에서 재미가 없던 데가 뭐냐면 생물공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데가 전자공학과하고 화학공학과예요. 근데 지금 화학공학과하고 생물공학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를 보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빌 게이츠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위협이다. 또 에릭 슈미트 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어느 게 맞느냐? 일론 머스크, 핵보다 위험할 수 있다. 스티브 호킹, 최악의 사건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요 약한 인공지능들입니다. 요 약한 인공지능은 소위 미래 세상을 최적화시켜주는 일은 하되 스스로 내가 왜 하는지는 몰라요. 자의식이 없는 겁니다. 알파고 바둑을 두면서 내가
왜 이세돌하고 바둑 두지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바둑을 잘 둬야 된다. 그것만 알 뿐이죠.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우미를 역할을 하는 이렇게 각 부분의 역할을 하는 약한 인공지능은 괜찮은데 이 강한 인공지능, 내 스스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강한 인공지능은 이건 인간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제하고 요거는 활용해라. 그래서 통제와 활용이니까 자의식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모든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기들끼리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반대하던 소위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하고 이런 거 만든 친구죠. 일론 머스크가 뭘 했느냐? 자기도 오픈 AI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거기 1조를 모아가지고 소위 공개 개방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보아서 거기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게끔 통제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라벡의 패러독스입니다. 한스 모라벡이라는 양반인데, 자, 우리 뭐가 더 쉬운가요? 체스가 쉬운가요? 걷는 게 쉬운가요? 예, 걷는 게 쉽죠? 예, 이게 쉽습니다. 요거 고양이인지 아닌지 우리 알아보는 거 이거 쉽죠? 인공지능이 이거 알아보는 게 5년이 안 됐어요. 예, 이거 모릅니다. 이놈 한참 가르쳐 놓고 보자기 딱 한번 씌워 놓으면 아몰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요거예요. 사람은 이건 진짜 쉽고 요것도 쉽고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체스는 이미 97년도에 지금 딥러닝 나오기 전에 이미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요거 이제 해결했죠. 딥러닝 나오면서 해결됐어요. 아직까지 요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예. 이놈이 요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건 인공지능이 못하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예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서로가 강한 점이 강해지게 되겠죠. 바로 이 융합지능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인공지능을 AI 하인으로 쓴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다. 둘 다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해서 모라벡 패러독스에서 공존과 협력을 해나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리를 만드는 문제는 우리 차원현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약한 AI 인공지능은 촉진하고 강한 인공지능은 규제해라. 첫 번째, 소스 코드 필수 공개해라. 두 번째, 윤리 기준을 인문학이 정하고 10년 내 강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규제를 돌파해라. 왜냐? 강한 인공지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204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마어마한 천재가 나타나서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10년 내에 요 기술 규제를 돌파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한 명, 두 명 정도는 받을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꼭 인공지능만 개발하지 말고 사람의 머릿속에 뇌도 개발하면 오히려 인공지능보다 몇 배 이상으로 되면 인공지능을 이제 뛰어넘을 수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사람 뇌에 그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할 때마다 그럼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게으르죠. 그래서 저 CCTV에 있는 찍히는 것 중에서 도둑 같은 사람을 빨리 잡아라.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기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 그걸 우리가 이제 삽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삽질.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은 걔한테 지금 맡기자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 사회는 내가 하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일의 80% 이상은
대부분 하기 싫은 삽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인 일. 그래서 그게 융합지능으로 가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네, 그래. 아니, 우리 학생.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까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 건지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덮여버리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게 특이점 이유를 모른다는 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은 모르기 때문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서울에서 과학 저널리즘, 기자들 대학원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기사를 쓰려면은 수많은 그 이전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비교해 봐서 아, 요거는 맞고 요건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한 80% 투입하고 정말 자기가 기사 쓰는 시간은 20%밖에 안 써요. 예. 그래서 이 일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삽질하는 단계, 몸으로 때우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창조성을 발휘하는 단계. 두 단계가 나눠져요. 그러면 80%의 몸으로 때는 단계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0%의 창조적인 일은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융합지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데 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방대한 자료를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잘해요. 무지하게 큰 숫자를 계산하고 무지하게 잘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는 이 인공지능보다 못한 거죠. 그럼 미래에 제일 중요한 직업이 뭐냐? 그 직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인공지능이 그런 삽질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지금보다 더 고급의 일을 하면서 업무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뭐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이제는. 그래서 미래의 최대 직업은 뭐냐? 노는 직업입니다. 최대 직업은 노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노느냐?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놓고 보면은 5단계서를 보면은 제일 밑에 단계가 생존의 단계죠. 생존의 단계는 그걸 벗어나려면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질의 욕구예요. 생존의 욕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욕망의 단계예요. 내가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굶지 않으려면 뭔가 내 집에 쌓아놔야 됩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인터넷이란 연결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혁명은 뭐냐?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 이것이 메슬로우 5단계, 4차, 5차 단계예요. 이것을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인간은 이 단계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면 나를 표현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발현하는 일입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미, 노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발현, 기억과 정신.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기억과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를 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는 노는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자기 자아 실현 단계, 타 실현 단계까지 가는 이게 필요한 거죠. 예. 하여튼 노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 차 박사님, 제 시간을 더 끌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네, 저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렵고 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제 차원영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죠.